안녕하세요. 오연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24년째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부모님들 만나서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서 하고요. 어린이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지역에 이제 강의를 다니는데, 강의를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비슷하세요. 근데 이제 강의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서 많이 받았던 질문 또는 이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오해하시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78개 정도를 올려놨더라고요. 이 조각 영상들이 그래서 필요하신 분께 도달할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유튜브 특성상 짧게 하다 보니까 앞뒤의 이야기들을 연결시키지 않아서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짧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길이가 좀 어느 정도 되든 상관이 없이 이야기를 한 번에 쫙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라서 몇 분 정도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앞에 영상들을 다 안 보셨다면, 아니면 몇 개만 이렇게 뜨문뜨문 보셨다면 이거 하나를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책을 정말 읽어야 될까요? 읽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타고난 언어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학년별로 어떻게 독서할 것인지, 무엇을 읽을 것인지, 편독은 나쁜 것인지, 그래도 독서를 확장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교과 연계 수록도서 활용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 아이들, 독서노트학원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되게 강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강한 믿음대로 쭉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잘 끌고 가시는데, 요즘은 이 교육 영상이 여기저기 막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떤 아이는 책을 안 읽어도 좋은 대학 갔고 공부 잘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었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읽어도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책 읽기는 그냥 아이들의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간섭하지 않는 게 맞다, 이 말씀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정보를 너무 흡수를 하셔서 아이들의 독서교육 플러스 독서교육 안에 포함된 읽기 교육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계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 지능에 대한 이해예요. 언어 지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이것에 대한 것이라고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이게 갖고 태어나는 만큼이 다 달라요.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활자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민감도가 좀 적은 편이어서 어떤 글이든 쓱쓱쓱쓱 읽고 읽는 거 좋아하고 잘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쉽게 독서의 세계로 진입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보시면 아세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도 듣기, 말하기,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문제를 푸는데 문제 이해력이 좀 유난히 좀 부족한 것 같다거나, 읽기의 세계로 정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언어 지능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파악을 잘해서 이게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읽고, 쓰고, 말하고, 책을 읽고 글을 읽고 하는 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어야 하는지는 아이들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안 읽는 아이가 진짜 많았다 라고 해서 안 읽어도 된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요. 섣불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일정 수준 읽기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천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 채워야 되는 양은 정말 다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독서 교육하고 읽기 교육은 정확하게
그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에게 철저하게 맞춰야 되는 개별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유난히 좀 언어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이제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읽기는 모든 것의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영어든 수학이든 뭐 다른 부분이든 최대한 줄여서 하시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읽기에 모든 에너지를 들이셔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읽기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저학년 때부터 수학이든 다른 언어든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시니까 계속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읽기라는 도구가 없으면 그 어떤 학문도 제대로 배우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꼭 인지를 하시고 아이에 맞게 도와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자기 나이만큼의 읽기 능력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진단할 수 있는 사이트 요즘 많이 있습니다. 웰리미라는 저학년 진단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주식회사 낱말이라는 홈페이지도 있고요. 요즘은 여러 교육회사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학년 나이에 국어 문제집 해보시고 지나치게 많이 틀린다, 문제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독해 문제집도 학년에 맞는 거 한번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아마 부모님들께서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공부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돌도끼로 땅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어 능력과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래서 바로 책 읽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면들, 저희 듣기만 하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우시던가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물론 이제 가져가시기는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다 문제집이나 문제풀이 이런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제집을 풀고 아이가 읽기 능력을 키워간다, 이거보다 즐겁게 읽는 책으로 키워간다라고 두 개를 비교해 보셨을 때 사실은 저희가 책을 읽지 않는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문제집 풀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쉽거든요. 좀 재미있는 책 만나게만 해주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독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독서를 위해서 학년별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 2학년은 무조건 책이 재밌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9살까지가 독서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즐겨 읽기 때문에 책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마저도 읽어야 되는 책 중심으로 또는 자신의 관심도나 읽기 발달 정도와 맞지 않는 책을 계속 권유받은 아이들의 경우 읽기는 읽는데 책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읽어도 나중에 안 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정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독서 정서 좋게 하는 방법은 별게 없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골라오신 책 중에서 아이가 읽고 싶은 책 중심으로 끊임없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네모난 거 안에는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내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조금씩 스스로 읽는 단계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읽기 유창성이라는 거예요. 독서는 묵독이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읽어주는 건 여러 가지 효용이 있어서 강조를 계속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독서는 결국에는 묵독이 시작돼야 독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묵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읽기 유창성이에요. 소리 내어서 읽혀보시고 부드럽게 잘 읽고 있는가, 적당한 속도, 운율로 읽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 유난히 글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되게 쉬운 이야기를 읽었는데도 내용을 잘 모르네, 이런 친구들의 경우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소리 내어 읽게 해보시면 돼요. 소리 내어 읽게 했는데 아이가 너무 떠듬떠듬 읽거나 음이 단위 끊어 읽기를 잘 못한다거나 줄을 자꾸 놓친다거나 하면 이 친구는 그 구세
8세 이전에 했어야 하는 읽기 유창성 훈련이 좀 안 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소리내어 읽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읽으면서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묵독의 세계로 진입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책을 빨리빨리 읽는 단계로 들어가요. 이때 책 읽기는 별로 어렵지 않네 하면서 아무 책이나 펼쳐서 그냥 책장 넘기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막 넘기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저희가 효능감도 많이 키워지는 나이고요. 빨리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나중에 요약하기 능력의 기본기가 키워져요. 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읽으면서 계속 완독하는 경험을 하면 책마다 구조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기를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지나가는 단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사실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완독할 수 있는 책 같은 거 자꾸 권해주시면서 읽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읽기량도 이게 다독이라는 게 어느 독자에게는 어느 한 시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을 보면 지금은 그냥 다독을 하는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 독서교육에서 아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책을 아이가 스스로 고를 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저희 잘 생각해 볼까요? 책을 읽는 사람이 내가 읽을 책을 고르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독자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독자로 키우는 걸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 혼자서 이렇게 책을 계속 날라다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고르는 단계는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1, 2학년 때는 부모님이 가져온 책에서 고른다면 3, 4학년부터는 같이 가서 같이 골라온 책에서 골라 읽음으로써 그 고르는 범위도 좀 넓혀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꼭 하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바로 책 선택에 실패해 보는 경험이에요. 도서관에서 낑낑대고 들고 왔는데 집에서 막상 보니까 내가 원했던 책이 아니거나 그 느낌이 아니거나, 도서관에서는 읽혔는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 읽혀지지 않는다거나, 이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고 그거를 반납을 하는 경험도 계속 해봐야 나에게 맞는 책은 이런 책이고 내가 조금 더 책을 잘 고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돼요. 이 경험을 3, 4학년 때부터 조금씩 꼭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 6학년에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하는 건 추론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독서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면 추론하는 힘이 좀 약해진다는 생각을 해요. 책을 읽고 아이들이 겉에 드러난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문학작품을 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파악까지는 하는데 그 어떤 인물들의 말과 대사, 이런 것들의 숨겨진 의미 파악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문학작품 하나를 앉아서 진득하게 읽어내는 힘이 부족할수록 이 추론력도 부족한데, 이 추론력이 결국에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 만난 글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게끔 며칠에 걸치든 이런 읽기 호흡을 조금 늘려주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토론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기회가 되시면 책 대화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과 연결지어서 이때는 진짜로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을 책에서 찾을 줄 아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책을 주고 우리 이런 거 찾아보자 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목차부터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막 정독을 하고 있다거나 아무데나 펼친다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국제기구를 5군데만 조사를 해서 3주씩 정리를 해오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일단 어디서 찾을까요? 인터넷에서 찾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책에서 찾는 게 맞아요. 책을 찾고 책에서 뒤에 참고 문헌 같은 걸 보고 더 궁금하면 가장 원출처를 찾아가는 게 저희가 책을 다루는 능력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필요한 거를 아무거나 이렇게 긁어다가 딱 그런 과제를 한다거나, 이거는 이 어떤 자료를 찾고 필요한 내용을 찾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여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책에서 찾는 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도서관에 가서 국제기구라는 키워드든 관련 키워드든 검색을 해서 책을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와서 책들마다 뭐 목차를 살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는, 이게 되게 이제 고차원의 능력이기는 한데, 이거를 6학년 때 정도면 저희가 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주어진 책만 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힘을 못 키우는 것 같아요. 6학년까지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는 걸 꼭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거를 못 가르쳐 주면 중학교 2의 수행평가 같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부모님이 다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읽으면 될까요?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책과 연결된 책을 계속 찾아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른들이 진짜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뿌리 독서라고 해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뿌리를 단단히 해놓으면 나중에 읽어야 되는 책도 읽게 돼요. 읽고 싶은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데 읽어야 되는 책만 읽는다면 읽기도 힘들 뿐더러 책은 점점 더 싫어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좋아할 만한 책을 끊임없이 찾아다 주는 거고요. 좋아하는 책이 아무리 찾아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웬만하면 재밌다고 하는 인기 도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매일 읽어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독서의 뿌리를 단단히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편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편독은 어감 자체가 왠지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라는 느낌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독서가는 편독 독서가예요. 골고루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독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읽고 하는 게 전혀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고요. 특히 이 한 분야를 되게 파고들어 읽는 친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계속 골라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을 고르는 능력 같은 게 다 저절로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의 독서를 6학년까지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그 이후에 독서로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글을 다루는 능력이든 처음 보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든 문제집 풀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독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 분야를 더 빠져들 수 있게끔 그 분야 안에서 관련된 책들을 계속 찾아주시는 게 사실은 더 맞고요. 저희가 편독을 하다가도 언젠가 사람이 조금 확장은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너무 좋다면 책에 대한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책도 웬만큼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손을 뻗는 시기가 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성인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경험을 좀 해봐야 다른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읽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도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때로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 어린이들은 그냥 둘 것인가? 저희가 한 가지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책 읽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책 고르는 데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자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의 세계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의 세계를 좀 확장해준다. 아이의 세계를 확장해준다. 비빔국수만 먹는 아이에게 다른 것도 맛있어 라고 좀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도서를 권해볼 수는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읽고 이거 읽어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가 하는 독서를 부정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기 정서의 만족감과 지적인 충만감을 위해서 책을 잘 읽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이야기책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야기책만큼 사람의 정서와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책이 없는데, 그 이야기책 그만 읽고 이런 책 좀 읽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친구들이 읽으면서도 되게 나는 지금 좋은 독서를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확장해 줄 때에는 아이의 독서를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른들은 일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비율을 말씀드려요. 9대1 정도로 시작을 해보신다. 아이가 9권의 책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한 권 정도를 어른이 권유하는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독서학원에 오는 친구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명확한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이 학원에서 권해주는 책, 학원에서 수업하기 위해 읽는 책에 대해서 거부감도 적고 이해도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읽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정상이기 때문에 독서의 세계를 확장해 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바꿔주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잘 받아들이면 8대2, 7대3까지도 가도 좋은데 그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분야를 저희가 바꾼다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좋아하는 책은 대부분은 그냥 성인까지 가지고 갈 거라서 세계를 확장해 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독서 확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으셔서 온라인 서점의 검색창에 넣어보세요. 왼쪽에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어린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하위 카테고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또 분야별로 나와 있어요. 이 카테고리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좋아할 만한 책을 모아서 도서관에서 갖고 와서 펼쳐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우주를 좋아하는 아이, 우주 중에서도 과학책만 좋아하는 아이가 우주 관련된 문학을 읽기도 하고 우주 관련된 직업에 관련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찾다 보면은 나 혼자 우주전쟁, 우주 쓰레기, 우주 100가지, 우주로 꿈을 쏘아올린 우주비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도 모르게 읽지 않았던 분야에 약간 스며드는 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뜬금없이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책과 거리가 너무 먼 책을 갖다 주면은 뜬금없다고 느껴서 싫어하기도 하지만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이제 읽고 있는 것에 결들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너무 벗어나면 갑자기 읽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 중에서 또 좋아하는 책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거기서 뻗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책을 분야로 구분을 좀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문학, 비문학, 비문학은 또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인물, 문화, 예술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어른들의 관점인 거고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키워드나 좋아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분야 책이든 웬만하면 읽어낸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어린이 책을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그리고 어린이 책뿐이 아니라 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결국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연결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연결돼요. 역사랑 문학 연결되고요. 문학하고 과학도 다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깨닫기에는 아주 많은 독서의 양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좀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읽을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자, 이번에는 교과 수록도서, 교과 연계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과 수록도서는 국어 교과서에 원작의 일부분이 담겨 있을 때 수록도서라고 하고요. 사회과학처럼 그 교과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 있는 책을 저희가 연계도서라고 해요. 우선 국어 수록도서는 국어 교과서의 이해를 돕는다기보다는 그 수록된 작품의 원작을 읽어보는데 더 의미가 있고요. 책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꼭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연결고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즐겨 읽지 않던 친구들도 선생님 이거 국어책에 나왔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원작을 읽는다고 국어 교과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국어는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과 수업 후에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조금 달라요. 사회과학은 교과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읽는 목적도 있어요. 이건 제가 아이들하고 교과 연계도서를 많이 읽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교과서에서 뭐 동물, 식물, 지진, 화산, 물질의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거랑 관련되어서 재미있게 잘 풀어진 비문학을 읽으면 아이들이 교과도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교과서는 학습자, 교수자가 있다라는 전제로 조금 요약이 되어 있고 같이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책이라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 도서들은요.
원칙적으로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책의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학습서가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스토리텔링 비문학들을 읽은 친구들은 이 교과에도 도움을 얻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렇게 가끔 읽고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3, 4, 5, 6학년 친구들이 그 단원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걸 찾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3, 4, 5, 6학년 교과 내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씩 확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아우를 수 있는 책 한 번쯤 읽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동식물에 대한 책이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금씩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식물 관련된 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으면 가끔 그냥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 연계 도서 보면 앞이나 뒤에 어느 학년에 어느 단원과 연결되어 있는지 써 있는데, 보통 그래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여러 단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 연계 비문학 도서를 읽는 친구들은 시선도 더 커져요. 책은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하나의 큰 완결성을 지니게끔 만들기 때문에 조각조각 지식을 알던 친구들도 책을 통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연계 도서는 읽어야 된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정말 도무지 읽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가끔 강제로 읽혀야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밥을 안 먹는 친구에게 밥을 먹이는 것, 나쁜 말을 쓰는 아이에게 옳은 말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아이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처럼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읽게 도와주는 걸 강제로 읽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함께 그 시간을 있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서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루 20분씩 앉아서 그 읽기 노동을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슬프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이 20분씩 1년을 읽고 있다. 근데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안 읽는다. 그러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읽기량을 축적을 해서 최소한의 읽기 발달과 최소한의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마다 언어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채워줘야 되는 양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한 이유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좀 힘드신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가족들이 함께 20분 독서를 시작하는 경우에 반드시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제가 15년 정도는 방문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의외로 부모님들께서 집에 읽을 만한 책이 없는데 독서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오는 거냐면, 부모님은 분명히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 주셨는데 아이 눈에는 읽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읽을 책은요, 이번 주에 도서관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집에 오랫동안 꽂혀 있는 책은 아이에게는 책이 아니에요. 읽고 싶었다면 이미 읽었겠죠. 그래서 저는 1년 이상 안 읽은 책은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게 아이들 독서 정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도서관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책을 골라와서 그 중에서 읽고, 안 읽는 거는 반납하시면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읽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책을 읽는 건 아이들에게 너무 불안한 일이에요. 이미 고학년이 돼서 시간이 없는 경우, 예전에 어떤 부모님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짧은 시간에 최대의 독서 효과를 내는 법, 또는 안 읽고 독서 효과 내는 법을 알려달라는 질문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읽기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읽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은 이미 다른 공부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서 그때는 결단을 하시고 읽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없다는 거를 전제로 두시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고학년 친구들은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읽기 자체를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읽으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이들에겐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시간을 같이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읽기 노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고요. 언제까지 할지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읽지 않는다면 조금 긴 시간이라도 중학생 이후라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독서 논술학원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미 보내고 계시거나 혹은 책만 많이 읽히면 나중에 보내도 된다 이런 말씀 들으시고 보내지 않고는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스스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주변에서 이미 다 보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경우도 있어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던 부분이었어요. 우선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썸네일에 독서논술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클릭을 해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억지로 읽히는 곳, 쓰기를 상당히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곳, 강제로 쓰기를 시키는 곳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대부분은 이 안의 내용을 모르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대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면 이 수많은 독서 학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제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독서 학원은 책을 강제로 읽히는 곳이 아니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서의 세계를 넓혀주고 확장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던 결국에 독서는 기본기는 집에서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거를 학원에서도 확장시켜 줄 수 있고요. 독서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밥을 먹듯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떤 학원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학원을 100%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되게 위험한 이유이기도 해요. 어느 일정 부분만 담당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를 부모님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으면 마치 최후의 수단으로 저기 보내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어릴 때부터 독서 정서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막상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렵고요. 최소한의 독서를 하는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학원이 강제로 책을 읽히는 곳이 아니라 집에서 자발적으로 독서가 된 친구들의 확장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쓰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독서학원은 논술학원은 글쓰기의 스킬만 가르쳐주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독서학원, 독서 공부방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독서, 논술, 학원이든 교습소든 공부방이든 이곳에서 하는 일은 스킬을 가르쳐주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스킬을 알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글쓰기에서는 내용의 질도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해요.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용의 질을 높이는 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삶에서 나오는 거고요.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거고요. 같이 마주했던 어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적인 거는 학원에서 100% 담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0% 담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학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끌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서 표출할 수 있게 아웃풋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것을 다듬어서 글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저희가 스킬만 배운다고 느끼냐면 아이가 삶에서 쌓아온 것들이 없을 때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어른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건강한 삶의 경험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에 오면 그 글쓰기의 뼈대밖에 못 배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뼈대를 배워서 스킬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채울 수 있는 내용의 질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학원에 가면 사고가 굳을 것 같다. 억지로 글을 쓸 것 같다. 너무 스킬에만 집중한 글쓰기를 배울 것 같다라고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오히려 집에서의 역할,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특권, 읽고 쓰기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학원에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언제 보낼지도 좀 답이 나오실 거고요. 학원의 역할이 뭔지 알기 때문에 또 학원의 한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집에서 무엇을 하실지도 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독서 논술학원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요.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읽기 능력이 자기 나이만큼 있고 어느 정도 읽기량이 보장된 친구들은 토론 글쓰기를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필독서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나이만큼 읽기 능력이 없고 2년 이상 부족한 친구들 또는 읽기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무조건 읽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별 읽기 수업하는 곳이라거나 개별 독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곳 또는 집에서 부모님이 그만큼 매일매일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20분 30분 독서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매일 가는 학원, 매일 가면서도 한두 시간 있는 학원이 아니라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독서 중심의 학원들 중에서 도서 수준이 너무 높은 곳이 있기는 해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다니면서 소화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화를 못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좀 융통성이 있으시면 그 도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도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수업을 많이 변형을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수업 내용 자체도 어려운 도서를 100% 소화한 친구들 중심으로만 끌고 가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막 힘들게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발품 팔아서 다 상담하시고 커리큘럼 정확히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학원을 잘 고르신다면 큰 도움이 되는 곳이 학원이고요. 집에서 해야 되는 역할까지 학원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내시면서도 무언가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라서 학원은 집이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동화책 한 권을 거뜬하게 읽어내는 것이 어렵다면, 긴 책 읽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긴 책은 무조건 긴 책이 아니고요. 기승전결 호흡이 있는 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아이가 좀 크더라도 읽어주시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다른 읽기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신문도 있고요. 어린이 잡지도 있고요. 단편 동화도 있어요. 어떻게든 글의 느낌을 계속 가져가도록 읽기라는 행위를 계속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백세 그림책이라고 해서 유아 그림책이 아니라 그림책이지만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좋은 그림책도 많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쉬운 책이라고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기는 무엇이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읽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 밥을 먹는 것을 쉬지 않는 것처럼 읽기도 쉬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화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모님들께서 만화책만 읽는 아이를 어떻게 글줄책으로 넘어가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글줄책을 읽지 않는 원인이 만화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논문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최대의 오해이기 때문에 이 만화를 끊고 거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화책은 아이가 취미로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특히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지적 호기심도 채워줄 수 있고 단편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두시면 되지만 다 합쳐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게 글줄책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약간의 오락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삶 전체를 돌아보시고 하루 일과 일주일, 한 달 생활을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그 오락의 비중이 너무 크면 저희가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시간을 조율해 주시는 게 맞고요. 글줄책을 안 읽는 아이들 중에서 만화책을 안 읽지만 글줄책도 안 읽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줄책 읽기는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인 매일 20분 읽기로 그냥 같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독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락의 영역인 만화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글줄책 읽을 수 있는 것부터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만화책 때문에 그걸 안 읽는 게 아니라 글줄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을 뿐인 거고요. 다만 만화책을 한 4년, 5년 꾸준히 읽어온 친구들은 책장 넘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글줄 진입할 때 좀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금방 적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인을 만화책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줄책을 시도했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면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좋은 만화책이거든요. 그래픽 노블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픽 노블을 읽다가 글줄책 읽으면 조금 편안하게 더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독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읽기라는 행위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더 볼 수 있는 세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독서 교육 현장에 와서 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독서의 효용 중에서 학습만을 지나치게 떼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는 학습만 떼어서 생각해도 또 나쁘지는 않지만 그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습에만 목적을 두시면 그 독서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한들 조금 숨기셔야 되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글 읽기 이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조급하고 저도 조마조마해요. 지금 이만큼을 더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 마음을 좀 비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아이들도 좀 불안해지고요. 부모님들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보다는 특권이라고 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바탕이 되지만, 설령 공부를 못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끝이 안 보이시더라도 아이 함께 손을 잡고 삶을 걸어가는 것처럼 책길을 같이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 보여드리는 제 책 내용의 0.001%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책의 내용을 말로 다 풀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서 교육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점은 지금 우리 아이가 잘 읽고 있어서 발돋움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3권의 책을 추천드릴게요. 3권을 정독을 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고민이 해결되시고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지금 오지 않은 몇 년 후의 미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긴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든 데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